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예,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파키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어쩌면 뭐 저희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녹음하는 날짜가 5월 27일이니까 네. 이거를 저희가 뭐 이제 업로드했을 때는 아마 결정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 그러니까 5월 27일 기준으로 0.75%이고 이 수준은 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해요. 뭐 기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0%대 금리가 우리나라에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80년대만 해도 막 10몇 퍼센트 그렇죠. 이랬는데. 만약에 돌아오는 금통위에서 이게 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차순이나 그 다음 차순에 내릴 것 같긴 해요. 음, 일단 현재로서는 4월 달에 급하게 내린 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때일 것 같긴 하고 아직 그 효과가 충분하게 좀 나타나진 상태에서 서둘러 내리는 것도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지간에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좀 급박하다 보니까 정부나 아니면 한국은행 이쪽에서도 좀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은근한 뉘앙스를 좀 내비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요 수준은 0.5%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나 볼 수 있어도 0%대 금리가 뭐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요런 뭐 선진국 대우에 들어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안정이 될수록 금리는 낮게 마련이에요. 네.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그 이제 그 오현제라고 해서 이제 서기 후 이제 태평성대급의 어쨌든 안정화된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금리는 상당히 낮았대요. 음, 근데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붕괴가 되고 이제 뭐 중세 넘어오고 근대에 오기까지 상당히 이제 어떤 상품 경제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럴 때는 좀 금리가 좀 많이 높은 수준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금리가 낮다라는 게 그만큼 사회가 많이 안정화돼 있다라고 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선진국이나 이런 뭐 봤을 때도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 등 비명을 지릅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 사이에 예대 마진이 줄게 되고요. 보험사는 과거에 팔았던 그 보장성 그 상품 때문에 역마진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2010년대, 2015년 이후부터 이 구조가 점점 나타나기 있었는데 더 심해지는 거죠. 설마 뭐 2000년대 요분들이 팔 때만 해도 한 몇 퍼센트, 8%, 9% 이렇게 막 보장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빨리 저금리 시대로 돌입할 줄은 그때 당시에 뭐 이분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될수록 보면은 금융주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저도 코로나19 이전에 금융주를 좀 은행권을 이렇게 샀는데 네. 그때 뭐 IT 주도 좀 샀는데 IT는 거진 회복을 했는데 네. 금융주는 아직도 20%가 빠진 상태로 회복 있네요. 못했나요? 예, 연초 대비 20%예요. 어, 25%.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어떤 누구는 아예 금융주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그 정도이긴 한데 아무튼지간에 예. 저금리 시대가 되면은 금융주들은 좀 비명을 지른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돈을 쉽게 빌려 가서 공장도 짓고 사람들도 고용을 해서 경기 순환 속도를 높이게 하는 의도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금리가 낮아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현재보다 더 금리가 낮아질까? 막말로 0%까지 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결코 0%에 수렴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 미국이나 일본처럼 뭐 찍어내는 돈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나라라면 0%대 금리를 좀 해볼 만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원화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네. 금리가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뜻하는 거라면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0%대 금리를 주는 원화에 대해서 원화 자산에 음, 대해서 투자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음.
게다가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되게 낮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출렁출렁하지도 않고 네. 어느 정도 데벨롭드 컨트리로 돼 있다 보니까 죄송해요 영어 써가지고 데벨로핑 개발도상국 데벨롭드 하면은 이제 선진국들 네. 이걸 뜻하는 거죠. 언데벨롭드 하면은 개발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데벨로핑 컨트리에서 이제 데벨롭드 컨트리로 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 부분에서 낮게 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뭐냐면은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같은 요로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설령 0% 아니면 0%대 금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가 있는 나라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환율도 안정이 돼 있고 사회도 안정이 돼 있고 탄탄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 이제 금리가 0%로 크게 뭐 변하지 않는 요 자산에 대해서 이 원화 자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막말로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 등에서 마이너스 금리 기조가 강해진다면 그럴수록 우리나라의 이 금리 인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0%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근데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그만큼 자산에 대한 거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좀 한계긴 하죠. 다시 말하면 월급 모아서 저축을 해서 집을 사기 힘들고 빚을 내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그 다른 나라들도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뭐냐? 실제 뭐 금리를 뭐 마이너스로 둘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를 뭐 막말로.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약간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고 기준금리를 0%에 놓고 계속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죠. 양적완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009년 이후로 연준이 이제 그 0% 기준금리 잡아놓고 한 달에 거의 뭐 조 단위, 몇십 조 단위의 그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던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0% 돈을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긴 하죠. 코로나19 사태가 좀 발발하면서 이게 좀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돈을 뿌리기 시작했고요. 서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직접 이제 주머니에다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주잖아요. 이렇게요. 네. 쏠쏠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샀어요. 저희 집은 아, 우리 애들 그래요? 아들내미. 저는 저에게 떨어지는 돈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떨어진 돈이 없긴 하더라고요. 네. 기준금리가 앞으로 또 오를 것이냐 봤을 때 두 번째가 우리나라 안의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시장 금리는 미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을 반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7%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돌 거라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돈의 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를 반영하는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다르게 되죠.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은 앞으로 뭐 진짜 샅샅이 긁어 쓴다고 하더라도 2.5%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유력해요. 네. 이건 우리나라 정부가 특별히 경제 정책을 못 썼다거나 아니면 무능력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속도 자체가 성숙도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상 예전처럼 뭐 10%대 그런 이게 경제 성장률 기대하기 어렵게 된 거죠.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중진국화되면서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는 더더욱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가 완연해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0%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참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소비 활동이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쓰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안 쓰는 갖고 있는 돈의 규모가 늘어나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할까 좀 쳐다보고 있는 다 불확실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그나마 돈이 몰리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주식이 다 2,000선을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반에 대한 기업들 시장에 대한 기반의 내수나 아니 수출 경기는 좋아진 게 거의 없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 흘러갈 돈이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 다 흘러가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한 게 네. 어쨌든 간에 주식은 그 기업의 실적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기업의 실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게 좀 실적 수치상으로 나쁘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은 다시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영향을 받고 받은 이제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 좋지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불안불안합니다. 뭐 쿠팡이나 아니면은 뭐 언택트와 관련된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을 제외하면은 네. 상당히 기업들에 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CJ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뭐 음. CJ가 있고 여행 콘텐츠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게다가 식품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CJ가 상당히 어렵긴 해요. 보니까 푸드빌도 판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는데 네. 그 소문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생산 활동이나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돈은 남아돌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남아도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금리를 돈의 가치라고 하면은 그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돌지 못하고 그대로 모여 있다고 하면요. 음.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뭐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은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굴릴 데가 없는 은행들이 실제로 채권을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은행 자산 중 채권 비중이 2015년 말 12.7%였는데 지난해 말 15%로 늘었어.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뭐 한 2.3% 포인트 늘었네.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 293조 원이었던 이 은행들의 채권 비중이 417조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조 원 이상이 늘어난 음. 거죠.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봐요. 특히 은행들이 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굴릴 데가 없으니까 대출을 하라고 돈을 계속 주고 있는데 대출해 줄 만한 데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 거겠죠. 투자자들도 채권에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오히려 지금의 시장 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낮을 수도 음. 있어요. 이런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남은 걱정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 연준의 그 정책 변경에 따른 후폭풍인데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부분은 경제에 있어 상식과 같은 부분이에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물가는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1930년 독일이나 뭐 19세기 대원군이 뿌렸던 뭐 당백전이나 아니면 최근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가운데 돈만 막 그 뿌린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물가가 크게 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물가가 크게 뛴다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전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하니까. 그래도 모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은 이게 그냥 차츰차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한꺼번에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른바 블랙 스완이 오는 거죠. 현재 봤을 때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은 낮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연준의 정책의 변화인데 이것도 뭐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있어요. 현재는 미국 기준금리 0%대로 떨어뜨리고 인위적으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혹여 이건 최악의 경우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 가치에 대한 하락이겠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것도 급작스럽게 한꺼번에 많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팍팍팍팍팍 올립니다. 진짜 거의 뭐 팍팍팍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마련은 안중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에 타격을 받게 되고 그 음. 여파는 우리나라에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동안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하려고 했고요. 뭐 지금도 사실상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긴 한데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당분간은 아마 금리 인하의 분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
그래도 아무래도 0%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한 0.25%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뭐 0.5% 떨어지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네.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근데 시중에 돈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좀 주식시장이나 아니 부동산 시장에 더욱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혹여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그냥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춰가면서 많이 하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화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고금리보다는 저금리가 낮고 음. 게다가 만약에 금리가 현재도 보면은 빚을 못 갚아서 아니면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수수도산하게 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상황은 정말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기가 연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취제를 투입해서라도 지금의 기업과 개인이 버틸 수 있게 마련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가 좀 허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언제쯤 다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조정을 한 차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있으면서 쪼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요런 부분 많이 고려해 주시고 당분간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맞는 투자법을 좀 많이 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뭐 그다음에 구독 눌러 주시고 네. 예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